네, 화학 7차 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죠? 자, 원자 모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원자 모형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렇게 더 이상 깨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얘기한 사람이 돌멩이 같이 생겼다고 해서 돌턴이 말한 원자 모형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원자 모형인 줄 알고 안에 아무것도 구성하는 다른 물질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고전압을 걸어주니까 뭐가 갑자기 흘렀어요. 어디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흘러가는 그 선이 보이더라, 그 빛이 보이더라 라고 해서 음극선 실험을 누가 했었죠? 톰슨이 했습니다. 톰슨이 하면서 누구를 발견해냈어요? 전자를 발견해냈죠. 전자를 발견해냈는데 원자 자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골고루 박혀 있다는 건 알았는데 플러스 전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아직 몰랐던 거죠. 그래서 누가? 러더퍼드가 무슨 실험을 했었죠?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금박에다가, 금박은 원자 자체들이 몇 겹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알파 입자를 빵빵 쏴줬어요. 엄청 빠른 속도로 쏴준 거죠. 거기에서 알파 입자가 들어가다가 튕겨져 나오는 때가 있더라. 그게 언제냐? 원자 안에 어떠한 원자 핵,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원자 핵에 맞게 되면 튀겨져 나가더라 하면서 러더퍼드가 뭘 발견해냈죠? 원자 핵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로 나눠진다라는 걸 발견해내면서 원자 모형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원자 모형이 제안이 됐는데, 그러니까 안에 질량이 큰 원자 핵이 들어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원자 모형에 한계점이 나타나게 된 거죠. 어떤 한계점이 있었을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었죠. 아마 밤마다 다 실험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그 방전관에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밖으로 나오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왜 있었냐?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생각해보자면, 원래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자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안정한 상태였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빵 쏴준 거죠. 에너지를 빵 쏴줬더니 이 전자가 쭉 들뜬 상태로 올라가더라. 들뜬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거에 낮은 거예요? 높은 상태였다. 그 높은 상태에서 얘가 그 에너지가 올라간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갑자기 안정해지려고 다시 떨어지더라. 이 떨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만큼의 빛을 누가 발생한다? 전자가 다시 안정해질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될 때 어떤 형태로 방출이 되느냐? 빛에너지 형태 혹은 열에너지 형태로 밖으로 빛이 방출이 될 거예요. 열이 방출되기도 할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스펙트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펙트럼을 했더니 똥똥똥 중간중간 떨어지는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학년 1반에서 봤을 때 선의 모양과 1학년 9반에서 봤을 때 선의 모양이 다 똑같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소 원자에서 공통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할 때 다른 색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색깔을 나타내더라. 그 색깔을 나타낸다는 건 에너지 갭이, 에너지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수소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전자가 돌고 있는 그 에너지 준위가 따로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무엇을 제안했었죠? 전자 껍질을 제안해내게 됩니다. 누가? 보어가.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짧게 정리했던 겁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순서로 똑똑똑똑 떨어져서 나타나는데 이 에너지 차이가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 차이를 알게 되면요, 얘를 가지고 파장을 알게 됩니다. 파장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파장을 계산한다. 파장이란 말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파장은 간단합니다.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 그래서 빨간색 보면 656 나노미터, 초록색 보면 486 나노미터라고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차이를 알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간 색깔이 무슨 색으로 나타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똑같다. 그 말은 색깔이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무지개처럼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중간중간 떨어져 있는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햇빛을 볼 때 스펙트럼 그 분광기로 햇빛을 보잖아요. 근데 그때 선이 똑똑똑 떨어져서 나타납니까? 아니죠. 무지개 빛처럼 쭈루루룩 연속되게 나타납니다.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수소 원자를 보게 되면 그 방정관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나타내느냐? 이걸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비탈길로 나타나 있는 그림이 있고 옆에 계단으로 나타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그라미가 전자입니다. 전자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높이를 나타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에너지입니다. 세로축은 에너지예요. 그랬을 때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아래로 쭈르륵 내려오려고 합니다. 왜 아래로 내려오느냐? 전자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화학의 반응이나 화학의 결합은 안정해지려고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안정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높다, 낮다. 에너지가 낮다. 그래서 모든 자연 법칙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에너지 준위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건 이 높은 상태에서 낮아질 때 그만큼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에너지는 방출이 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아까 말했던 내용이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봤을 때 에너지가 안정한 상태, 즉 바닥 상태에 있었을 때 얘가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올라가게 됐을 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한 상태로 내려가고 싶다고요. 근데 내려갈 때에는 그냥 내려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이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됐어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에너지가 처음에 높아질 때에는 저절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 얘가 높아질 수 있다. 즉 에너지를 받은 만큼 높아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비탈길로 쭈루루룩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방출된다. 여기 계단에서 내려가도 에너지가 방출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비탈길에 있는 애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두 개의 그림의 비유를 하자면 어떤 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면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데에 누구한테 비유하는 게 더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은 비탈길이에요? 계단형이에요? 계단형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낼 때 똑 떨어지는 거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낼 때 또 다른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건 이 비탈길을 의미하는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 변화가 계속 감지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림 밑에 있는 설명 읽어보면 경사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계단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뚝뚝뚝 불연속적으로 변한다 라는 걸 비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건 보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한 거거든요. 보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할 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해보자면 전기적 방전에 의해 들떴다. 에너지가 높아진 수소 기체 원자에서 다시 안정해지려고 방출된 빛은 특정 파장, 즉 파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특정 색깔에서만 상이 나타나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불연속적이라는 건 뚝뚝뚝 끊긴다는 거. 그래서 수소 원자는 불연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아무렇게나 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할 때에는 얘가 불연속적으로 될지 연속적으로 될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보어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 특정 궤도상에서만 운동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어떤 애예요? 얘가 전자 껍질.
전자껍질에서 운동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보어가 전자껍질을 얘기를 해냅니다. 자, 그럼 전자껍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자껍질은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양자화되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양자, 양자역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연수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 2, 3, 4, 5가 되어 있지 1.5, 2.1, 3.5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다 정수배만큼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선생님이 에너지 준위를 그려놨어요. 이건 전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맨 밑에 있는 애가 전자껍질 1번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N은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1번의 전자껍질을 나타낸 거고 그 위에 두 번째 전자껍질, 그 위에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 가서 N이 몇 가지 있느냐? N이 무한대까지 있어요. N이 무한대까지 있는 전자껍질이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전자는 요 껍질 위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껍질 위에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원래 그 껍질에서 운동하던 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주게 되어서 에너지를 받게 된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만큼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떴다는 얘기예요. 들뜨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들뜬 상태로 그대로 있고 싶다, 안 있고 싶다? 안 있고 싶다고. 어떻게 하고 싶다? 다시 안정해지고 싶다. 그래서 얘가 세 번째 전자껍질에 올라갔는데 얘는 다시 내려오고 싶다. 그때 에너지를 이만큼을 방출해낼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X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을 때는 아예 올라가지를 않아요. 아예 전자가 들뜨지 않아요. 아예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고 조금만 힘을 준다면 그때는 아예 계단을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이게 바로 양자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자화는 다시 말하면 1, 2, 3, 4는 되지만 1.5, 2.1, 3.2, 3.9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에너지와 빛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특정한 값의 정수배만큼만 가질 수 있다. 즉, 그것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죠. 20세기 초에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양자화를 제안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특정한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수소 원자를 봤을 때 얘는 이 빛은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빨간색 빛이었죠. 빨간색 빛,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화 때문에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그 궤도가 무슨 궤도라고요? 전자껍질. 그 전자껍질에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그림이 혹시 책에는 따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란이 있죠. 그 안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껍질은 전자가 원자핵 주위로 원운동을 하는 불연속적인 일정한 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앞에서 봤을 때 선생님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자, 1번 껍질이 있고 2번, 3번, 4번 그리고 무한대까지 껍질이 있다 그랬었죠. 그럼 원자핵 주변에 있는 애는 1번일까요? 무한대일까요? 원자핵 주변에 있는 애는 1번이에요. 1번.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전자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자껍질이 있는데 얘는 그럼 원자핵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래가 핵이 되는 거예요. 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 에너지 준위가 지금 세로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원자핵 주변에 있는 애가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아요. 왜 그럴까? 왜 밖에 있는 애보다 안쪽에 있는 애가 더 안정할까? 자, 원자핵은 전하가 뭐죠? 플러스 전하죠. 전자는요? 마이너스 전하죠? 얘네들은 안쪽에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정해져요. 멀리 있을수록 플러스 전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져서 더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자,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안정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1번과 2번 사이의 갭과 2번과 3번, 3번과 4번 그리고 쭉쭉쭉쭉 갈수록 갭의 차이가 달라지죠. 이건 선생님이 가시화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별로 큰 차이를 안 뒀는데요. 사실상
요 사이 있죠. 1번과 2번 사이의 갭은 훨씬 더 커야 돼요. 왜냐면 위에 있는 애들을 더한 값보다 이 밑에가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그린 것 뿐이지만 이 사이 거리는 훨씬 넓다는 거 기억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요 표를 한번 봅시다. 에너지 준위가 첫 번째 E1이라는 건 첫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죠. 가장 낮고 그 위에 에너지 E2, E3 하고 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K는 뭘까요? K는 전자껍질의 이름입니다. 전자껍질의 이름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전자껍질을 K라고 둔 거예요. K라고 뒀을 때 두 번째 전자껍질은 알파벳 순으로 L 껍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껍질, 요거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세 번째 껍질을 봤을 때는 M 껍질이라고 해요. 그럼 네 번째 껍질은 뭐겠어요? N 껍질이 되겠죠? 그리고 O 껍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굳이 K 껍질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김씨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씨 많은 게 누구예요? 이씨잖아요. L. 이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였으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어쨌든 네, 내가 이런 어색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수업할 때 말고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는 안 하는데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왜 K 껍질부터 했을까를 얘기를 해보면 보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전자 껍질을 발견하긴 했지만 앞으로 과학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 그 안에 무언가 껍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A 껍질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K 껍질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 혹은 어떠한 것이 발견되면 그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K 껍질부터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K, L, M, N, O, P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사실상 그 뒤로 아직까지는 K 껍질 밑으로 다른 껍질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K 껍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 껍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핵에서 가까운 것부터 K, L, M 등의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중간 어딘가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배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에너지 준위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수능 특강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왜냐, 올해부터 수능 특강이 올해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문제를 어디까지 다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뭐 요거에 대해서 이 에너지 준위 계산하는 값에 대해서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기는 한데 계산까지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얘는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너지 준위하고 E하고 N이라고 나오죠. 이 N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자 껍질.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N이 1일 때를 얘기를 하자면 얘는 E1 값인 거고 얘는 여기 분모 N에 1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1312 kJ/몰. 그러니까 이건 뭐냐? 1몰당 가지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kJ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알고 싶으면 N에 2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에너지 준위의 값이 궁금하진 않아요. 왜냐?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거든.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스펙트럼에서 그 에너지 준위의 파장, 색깔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 파장이 나타내는 값이 무슨 말이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할 에너지 준위의 크기, 그 에너지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n이 2일 때 이 값에서 이 원값을 뺀 이 값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할 문제들이 있다면 찾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굳이 에너지 준위까지 그 값을 알아야 되느냐를 보자면 여기에서 전자전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전자전이가 무슨 말이냐? 전자가 껍질을 이동하는 거예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러니까 1에서 2로, 2에서 1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전자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거나 그 반대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쪽 전자 껍질에서 바깥쪽 전자 껍질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밖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게 이 그림이랑 마찬가지예요. 바닥 상태에 전자가 있는데요. E 마이너스 이게 전자죠. 전자가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높은 상태의 전자로 전자 껍질로 이동을 하려면 그에 맞는 에너지 크기만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내려오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방출해내야 된다. 어떤 형태로? 빛이나 열의 형태로 방출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그림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 껍질을 이동하려면 흡수해야 되냐, 방출해야 되냐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걸 이렇게까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 껍질이 1에서 2로 갈 때, 2에서 3으로 갈 때 지금 얘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아래로 다 내려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죠? 다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자, 이 위에서 1번 껍질로 내려오는 거, 2번 껍질로 내려오는 거, 3번 껍질로 내려오는 거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껍질로 내려왔을 때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발머 계열.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빨간색을 볼 때는 몇 번에서 몇 번으로 떨어져요? 3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진다. 이게 빨간색. 그죠? 그럼 색깔을 바꿔볼까요? 초록색은요? 4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초록색. 파란색. 파란색은 5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을 보면 여기. 자, 5번에서 2번 껍질로 떨어질 때가 보라색으로 나타난다. 그럼 다른 애들은요? 다른 애들은 안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만 볼 수 없는 거죠.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1번 껍질로 떨어진다? 얘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자외선 영역인 거예요. 자외선 영역. 그래서 여기 보라색보다 바깥쪽.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는요. 발머 계열 여기가 나오죠. 지금 656 나노미터 쪽이 빨간색이고요. 여기 365 나노미터 쪽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인 건데 여기에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가운데 이 부분이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시광선 중에서도 여기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쪽인 거죠. 파장이 긴 쪽, 빨간색 바깥쪽의 영역을 뭐라고 하느냐? 얘를 빨간색 박, 적외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라색 바깥쪽 부분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외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자외선 영역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파장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람다는 에너지 준위에 반비례해요. 이걸 왜 굳이 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빨간색 부분이랑 보라색 부분의 에너지 갭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빨간색은 보라색보다 에너지 갭이 커요? 작아요? 작죠? 에너지 갭이라는 소리는 여기의 차이, 이 차이가 더 작아요. 에너지 준위가 더 작은데 그때 파장은 어떻게 나타나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라색에 지금 에너지 준위를 봤을 때는 보라색, 빨간색을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에너지 준위 차이는 보라색 부분이 훨씬 더 에너지 크기가 차이가 더 커요. 근데 파장은 어때요? 보라색,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간색 쪽이 훨씬 더 파장이 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 준위의 차이랑 파장은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적외선 부분은 가시광선 부분보다 적외선 부분은 파장이 더 길어요. 파장이 길면 에너지 준위는 어때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더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적외선 영역에서 이 부분 에너지 준위의 차이, 에너지 갭은 더 작게 됩니다. 누구보다? 가시광선 영역보다. 그럼 반대로 자외선 영역을 봅시다. 파장이 훨씬 더 짧다 그랬었죠. 짧았어요. 그랬을 때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엄청 크게 되는 거죠. 됐어요? 이 표를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수소 원자 안에서 수소 전자가 전자 전이를 할 때는 그에 맞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혹은 흡수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방출될 때
특정 파장에서 나타나는데 그건 색깔로 혹은 자외선 적외선으로 파장이 나타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그림은 발머 계열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각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전자 전위를 써보자면 빨간색 부분은 656 나노미터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부분은 어디서 몇 번째 전자 껍질에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몇 번째로 떨어질 때 두 번째로 떨어질 때 빨간색 빛이 나타나는 거고요. 초록색 486쪽에서는 n이 4일 때에서 어디로? 3일 때로 나타나나요? 아니죠. 2일 때로 나타나는 거죠. 전자 껍질이 두 번째 전자 껍질일 때 n이 2일 때로 떨어지는 거고, 파란색은요. n이 5일 때에서 n이 2일 때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라색은 n이 6일 때에서 n이 2일 때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됐나요? 요거는 뭐 간단하니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 원자 모형에서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느냐? 전자를 2개 이상 갖는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할 때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헬륨 같은 경우에 2개 이상의 전자를 가진 원자들의 경우에는요, 그 에너지 준위가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게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따가 뒤에서 보면 이 오비탈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알 수 있겠지만 2개 이상의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또 색깔이 막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전자가 2개 있는 헬륨 같은 경우에만 봐도 파란색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전자가 엄청 많은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선 스펙트럼을 확인해 봤을 때에도 아마 비슷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또 수소도 사실상 보면 뒤에 가다 보면 수소의 경우에 뒤에 가다 보면 보라색이 여러 겹 나오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위로 n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 부분에 가다 보면 이 윗부분으로 가다 보면 그 에너지 준위 차이가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치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의 이동을, 전자 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자를 2개 이상 갖는 원자들의 선 스펙트럼은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내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다시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대요. 그리고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이쯤에서 이만큼 발견되겠구나 라는 확률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보어는 그 전에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에 반하는 의견이 나온 거죠.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나중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혹시 발표하고 싶은 사람들은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한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야 된다. 전자가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서 존재할 수 있느냐 확률을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한 게 오비탈이라는 거죠. 오비탈이란 무슨 말이냐면 궤도가 영어로 뭐죠? 궤도가 올빗이에요. 올빗인데 이걸 궤도를 함수로 나타낸 걸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궤도란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자 껍질처럼 뚝뚝뚝 떨어진 궤도가 아니라요. 어떤 정도에서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그 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타낸 걸 보면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전자 구름 모형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자, 여기서 보면 오비탈의 시각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원자 핵 주변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 멀어질수록 거리에 따라서 그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나타내는데 정확하게 동그라미라고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타낸 게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90%가 되는 경계면을 나타내서 얘를 원자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0%가 아니라 몇 %다? 90%다. 이 원자 밖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1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기에서 90% 정도의 발견될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원자라고 표면을 그려놓은 거죠. 오비탈을 그래서 공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을 나타낸 함수로 나타낸 거고요.
그게 S, P, D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구 모양이죠. 구 모양은 S 오비탈이에요. S 오비탈.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는 똑같은 모양의 오비탈인데 얘네들은 뭐가 달라요? 모양은 똑같고 크기도 똑같지만 지금 방향이 달라요. X축, Y축, G축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만 다르게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진 오비탈이 있습니다. 얘 이름은 P 오비탈이에요. P 오비탈인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E라고 나와 있는 요거는 뭘까요? 얘가 몇 번째 껍질이라고 나타내 있는 껍질의 이름입니다. 얘는 그럼 ES 오비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몇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을 나타낸 거죠. 근데 두 번째 껍질을 나타낸 애가 ES 오비탈, EP 오비탈, EPXYZ라고 나와 있는 건데 EPXYZ는 뭐예요? 이 XYZ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향은 사실상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지만 방향만 다른 크기와 모양은 같은 오비탈이 세 가지 있다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P 오비탈의 경우에는 방향이 다른 세 가지 크기와 모양은 같은 세 가지 오비탈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을 나타내는데요.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전자 껍질의 이름을 나타내는 요 E라는 요 이름은 주양자수 N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양자수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양자화되어 있는 전자의 위치를 주소를 나타내는 양자수라는 걸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양자수의 이름이 뭐다? 주양자수다. 프린서플 양자수를 나타내는 게 N. 몇 번째 껍질이냐. 그게 제일 중요해서 주양자수라고 하고요. 그걸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것과 오비탈의 모양을 표시하는 SPD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는데요. 주양자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다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가 달라져요. 먼저 주양자수가 여기에 나오는 N이라고 나오죠. N이 1일 때는요. S오비탈만 존재합니다. S오비탈만 존재해요. 2일 때는요. 여기 나와 있죠. S오비탈과 여기도 나와 있어요. P오비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다 P오비탈 모양인 겁니다. 근데 P오비탈인데 주양자수가 다 2가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그럼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는 뭐가 존재하느냐? S오비탈, P오비탈, 요 밑에 나와 있는 D오비탈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D오비탈인데 얘가 N이 3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D오비탈 되게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이클로바처럼 생기기도 했고 맨 뒤에 가다 보면 모양이 다른 오비탈도 존재를 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는 대학교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방향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크기는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아까 P오비탈의 경우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하지만 방향은 다른 오비탈이 몇 개 있다 그랬죠? 3개 있다 그랬죠? D오비탈에는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는 다 세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데 그런 애가 똑같이 5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D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전자껍질의 오비탈의 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이 있었어요. 그거는 주양자수 N 값이 각각 1, 2, 3, 4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앞에서 봤듯이 첫 번째 전자껍질 안에는 누구 오비탈만 있다고요? S오비탈만 있다고요. 그래서 1S오비탈이라고 썼어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누구 오비탈이 있다고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세 번째 전자껍질에는 누가 있어요? S, P, D 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3S, 3P, 3D 오비탈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자껍질에는요. S, P, D 다음에는 F 오비탈이 있어요. F 오비탈까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오비탈이 몇 개가 있냐, 방이 몇 개 있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비탈은 누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에요. 그 방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K껍질에는 S오비탈이 있는데요. S오비탈은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그란 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오비탈은 하나입니다. 그럼 P오비탈, 이 P오비탈을 한번 볼까요? 이 P오비탈은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방향만 다른 애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어요. 그래서 오비탈은
3개입니다. 그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 3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d 오비탈을 한번 볼까요? d 오비탈 앞에서 그 네이클로바 모양으로 봤죠? 얘는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돼요.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f 오비탈은 7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비탈은 있는데 오비탈 안에 전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를 기억해야 해요.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하나의 오비탈 안에 전자가 2개씩 들어갑니다. 이 2개씩 들어간다는 건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구형 오비탈을 봤을 때 이 안에도 2개가 들어가고, 밑에 얘는 R형 모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R형 모양인 p오비탈에 들어갈 때도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네이클로버 모양의 d오비탈에 들어갈 때도 하나에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s오비탈에는 총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p오비탈, 특별히 이 p오비탈을 봤을 때 이 p오비탈에는 전자가 총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개? 네, pz오비탈에 2개, py오비탈 2개, px오비탈에 2개, 총 몇 개? 전자가 총 6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d오비탈, 3d오비탈에 봤을 때 얘는 d오비탈에는 오비탈 방이 5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자가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배웠던 걸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 안에는 전자가 총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두 번째 전자 껍질은요? 전자 몇 개 들어가서 안 정해지는 규칙이 있었잖아. 몇 개? 8개까지 들어가서 그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세 번째 껍질은요? 얘도 8개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보면 전자 껍질, K 전자 껍질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고 이 안에는 s오비탈만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전자는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요? 2개까지 들어간다고요. 이해돼요? 이 안에 전자 개수를 얘기해보면 얘는 2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L 껍질, 그러니까 몇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을 봅시다. 거기에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는 거죠. s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고 p오비탈은 몇 개 들어간다고요? 6개 들어가니까 총 2 더하기 6, 그러니까 8개까지 들어간다. 맞아요? 2, 8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전자 껍질은 sp,d오비탈이 있는데 얘는 s오비탈 2개 들어가고요. p오비탈에는 6개 들어가고요. d오비탈은 몇 개 들어가요? 10개 들어가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 18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d오비탈이 들어간 데까지는 배우지도 않고 보통 원자과 전자를 얘기할 때는 d를 포함하지 않고 s오비탈, p오비탈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18개가 아니라 8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88을 배웠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총 18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얘기할 때는 s오비탈, p오비탈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8개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범위는요. 1번부터 보통 20번까지예요. 그래서 d오비탈이 들어간 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288하고 나머지 2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288을 그동안 배웠던 걸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오비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요걸 양자수로 나타내는데 양자수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전자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전자가 내가 아는 전자 한 명이 있는데 얘 하나가 1번 껍질에 있냐 3번 껍질에 있냐 모르겠다. 그걸 나타내 달라. 그리고 3번 껍질에 있지만 얘가 s오비탈에 있냐 p오비탈에 있냐 d오비탈에 있냐 모르니까 그걸 정해달라. 그걸 정해달라. 그게 주소를 생각하는 거랑 그게 주소에 대한 개념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 전자의 주소를 나타내는 게 양자수다라는 거죠. 네, 이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주양자수인 거죠.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을 나타낸다. 몇 번째에 있느냐.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 준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 배울 건 부양자수라는 건데요. 부양자수는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고도 해요.
방위양자수라고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전자껍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전자껍질 안에 들어가 있는 오비탈은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더라.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s오비탈, p오비탈인 건데 얘는 숫자로 나타낼 때 L이 몇이다? 얘는 L이 0이다. 얘는 L이 1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요. 우리 각각 학번이 있잖아요. 만약에 203, 30이 있는 사람이라면 얘는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에요? 2학년 3반 30번인 거잖아요. 이것처럼 얘처럼 전자 자체도 양자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껍질 p오비탈에 들어있는 어떤 애다라는 걸 주소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s오비탈, p오비탈 얘네들도 굳이 0, 1이라는 숫자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정리를 할 때 이거는 뒤에서 네 가지 양자수를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전자의 주소를 학번처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보면 부양자수 L, 부양자수 혹은 방위양자수라고 하는데 얘는 L이라고 나타내고요. 얘는 숫자가 0, 1, 2, 3이라고 나타내는데 그게 각각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을 나타내는 숫자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d오비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나타내요? 얘가 3d오비탈이다 라고 나타내는 이런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오비탈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부양자수 0인 애는 1s 오비탈이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L이 0일 때 얘는 2s 오비탈, 그리고 L 값이 1이라면 얘는 2p 오비탈이 된다. 그럼 세 번째 껍질에 부양자수가 0일 때는 3s 오비탈, 1일 때는 3p 오비탈이 되고 부양자수가 2일 때 3d 오비탈이 된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1s 오비탈과 2s 오비탈의 모양을 한번 찾아보고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봅시다. 그거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거 있죠? 네, 이 부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양자수 n에 따라 지금 s오비탈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요. 첫 번째 껍질일 때, 두 번째 껍질일 때 차이점은 뭐예요? 모양이 다른가요? 아니죠. 크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오버랩 시킨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으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의한 s오비탈은 요 빨간색, 바깥쪽 빨간색 구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만 달라진다. 얘는 모양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었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크기만 커지게 된다. 다른 건 모양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비탈의 방향과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기양자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L이라고 나타내요. 이 L자는 아래첨자로 씁니다. 이 ML로 나타내는데 이건 방향에 따른 얘기예요. 방향에 따라서 나타내는데 p오비탈의 경우에는 px, y, z 오비탈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은 크기와 모양은 같았어요. 하지만 방향만 달랐다. 근데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경우에 얘는 ML이 0이라고 나타내고요. 방향성이 있는 이 세 가지 애들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각각 누가 먼저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ML 값이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보통 얘는 ML이 0이다. 얘는 ML이 1이다.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 껍질이 3인 그러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데 걔가 부양자수가 1인 오비탈 안에 얘는 ML 값이 마이너스 1인 애를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얘는 무슨 오비탈인 거예요? 먼저 주양자수가 3이니까 3인 거고 부양자수가 1이라는 건 무슨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p오비탈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물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정확한 구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px 오비탈에 들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번엔 오비탈의 전자수와 스핀 자기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핀 자기양자수는요 MS라고 해요. MS. 아까 자기양자수는 ML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M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총 몇 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자가 2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근데 그 2개 들어가는 애가 각각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자는 사실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이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도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림 그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시계 방향,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랬을 때 얘네들을 각각 뭐 보통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비탈이 만약에 1s 오비탈이 있다면 여기 전자가 몇 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죠. 2개 들어가는데 1s 오비탈은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 안에 화살표로 위, 아래. 그래서 업스핀,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렸다시피 1s 오비탈이고 위, 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위로 되어 있는 게 플러스 2분의 1, 아래로 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주소를 한번 정해볼까요? 얘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의 s 오비탈의 다운스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n 값은 n이 몇 번째예요? 1일 때 근데 s 오비탈이래요. 그럼 부양자 수가 몇이에요? 0인 거죠. 그리고 0, 그럼 그 다음은 자기양자수 ml 값은 몇 밖에 없어요. 얘는 방향성이 다른 애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ml 값도 0. 그리고 스핀 자기양자수를 얘기할 때는 위에요, 아래예요? 아래인 거죠. 아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가 주소이자 학번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전자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습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오비탈 1s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간다. 2s 오비탈에는 전자가 각각 2개, 6개 들어가니까 총 8개 들어간다. 3s 오비탈에는 2개, 6개, 10개 들어가니까 18개 들어간다. 근데 오비탈의 숫자는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